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돌발 발언 이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논의를 마쳤습니다. 김 장관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주말에도 화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간 장관급 대화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대화는 미 동부 시각으로 30일 오전 9시 25분에 끝났는데 김정관 장관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했고 아직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는 깊어졌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미국은 이제 주말을 맞는 만큼 만나는 건 아니고 화상으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새벽 6시 45분에 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관세 인상 행정 절차로 이미 실무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관보 개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캐나다 출장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입국한 김정관 장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러트닉 장관과 1시간 넘게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위협 이후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한 대미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가 선택이 아니라면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 실행에 필요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아직 좀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대화를 계속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좀 진전된 사항이 있을까요? 어제에 비해서? 예,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는 깊어졌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 인상.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는데 이 사람이 쿠팡의 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면서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적임자이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시 후보자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의사 재직 때는 물가 압박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촉구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망치라고 부르는 등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워시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지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에 워시 후보자가 향후 있을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워시 지명자는 2019년 10월부터 회원 유출 사태가 터진 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의 사회 이사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또 쿠팡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쿠팡 주식 4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의장직에 오르기 전에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연준 규정에 따라 보유 주식들을 모두 처분할 전망입니다. 연준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결정하는 만큼 워시 후보자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되면 앞으로 한국 관련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계속해서 쿠팡 관련 소식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세 차례 소환 요구 끝에 경찰에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조사는 12시간이 넘게 이어져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조서 열람에만 4시간 40분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곧바로 출국하실 거예요? What was your statement to the police?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중국인 직원을 접촉하는 등 자체 조사 명분을 내세워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중국 하천에서 회수했고 포렌식까지 한 뒤에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천여 건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와 경찰이 추정한 3천만여 건보다 한참 적어 의도적인 축소 발표라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직전까지 사과 대신 협조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출석해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까지 TF를 꾸려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로저스 대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조사 직후 로저스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당분간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날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있다며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김범석을 지금 당장 처벌하라!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날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 유출은 물론 노동자 사망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책임자 김범석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족은 김 의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덕준이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열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범석의 지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쿠팡 본사부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요구대로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편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이루어지면서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의원이 지난 2022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은 이 구의원이 대학교를 직접 물색한 데 이어 숭실대를 수차례 방문하고 입시 브로커와 상담하며 편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편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 차남을 한 업체에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숭실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전직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앞서 공개된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에서 2020년 김 의원 아내가 정치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는 아직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정치 헌금과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4번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천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YTN이 살펴본 녹취 속에서는 사뭇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 4차 소환 당시 경찰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 120여 개에 담긴 공천헌금 의혹 때문인데 김 전 시의원은 일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잔뜩 줬다고 설명하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은 양 씨에게 돈을 건넨 건 맞고 액수는 수백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천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당시 녹취에서는 지금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현역 시의원 출마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당직자 B 씨와 통화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돈을 건넨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에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냐고 묻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당직자 B 씨의 말에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A 의원을 직접 만날 걸 그랬다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도 차라리 A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통화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이 접촉을 시도한 A 의원은 YTN에 자신은 당시 현역 시의원 공천 배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의원은 당시 양 씨가 시의원 출신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건 기억나지만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자신은 공천 관련 부탁을 들어줄 위치도 아니었고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 녹취를 바탕으로 돈의 목적과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녹취에 언급된 국회의원들로 수사를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김경전 서울시 의원 관련 의혹이 점차 여권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공천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됐는데요. 차명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시작은 김병기, 강선우 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의 대화 녹취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후 경찰 수사에선 1억 원 전달 당시 만났다는 강 의원,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며 일부는 소환에 재소환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적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년 전 사건으로 별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김경전 시의원의 전 보좌진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녹취 120여 개가 발견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청장을 꿈꾸던 김 전 시의원이 주변 인물들과 통화하며 대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당시 민주당 A 의원이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 양모 전 시의원이 B 의원에게 부탁한다고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는 등 김 전 시의원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 기업의 직원을 통해 쪼개기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로비 시도가 여기서 그쳤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의 녹취에 언급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최소 7명. 경찰은 이들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이해찬 국무총리 빈소에서 악수했습니다. 장례식장엔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 이 전 총리는 오늘 발인하고 노제와 국회 연결식을 거쳐 세종시에 안장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헌화와 묵념을 마친 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국회에선 날선말을 주고받던 여야 지도부는 사실상 처음 한자리에 마주 앉아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단식 유경험자인 여야 대표는 건강 상태를 공유했는데 이어 정 대표가 이 전 총리 뜻을 이어받아 좋은 정치를 하자고 말했고 장 대표도 좀 더 나은 정치를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정치 선배로서 이렇게 가시는 길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추모나 아니면은 조문의 공간에서는 뭐 당파성도 필요 없고. 이해찬 전 총리는 사회장 닷새째 세종시에 있는 가족묘소에서 영면에 듭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고 민주평통 사무실과 민주당사 노제를 거쳐 국회에서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나란히 상주석을 지켰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사를, 정청래 대표가 추도사를 맡습니다.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애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주화 거목이 통합이라는 마지막 유산을 남겼다고 추모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상황이 차기 당권 경쟁과 연계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합당과 관련해 애둘러 정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립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에 이어 조국혁신당에 깜짝 합당을 제안한 뒤 당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자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점도 못마땅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인식 탓입니다. 여기에다 정 대표가 다른 꿍꿍이, 즉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을 깐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더해졌습니다. 의심을 떠나가지고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분위기 속 내홍은 잠시 잦아드는 듯 했지만
오히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합당 문제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까지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정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의 갈등 역시 김 총리가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김 총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자신을 서울시장 후보군에 연이어 포함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 전 총리 장례식 기간 내내 맞상주로 빈소를 지킨 여권의 투톱 모습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적통을 잇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 속 두 사람의 경쟁 구도는 당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합당 이슈 등에 대해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합당 논의가 당권 다툼으로 흐르는 걸 경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정치적 계산이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이른바 명청 대결 양상, 계파 갈등에도 다시금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 우려에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를 확정하며 또 한 차례 정치적 시험대에 섰습니다. 내부 정리를 마친 만큼 외연 확장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선언 등 더 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내부 총질 세력에 대한 결단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 윤리위 출범 엿새 만의 제명 결정에 주요 중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쌍특검을 촉구하며 대여투쟁 선봉에선 장 대표 단식으로 기류가 변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등 여러 보수 정치인 방문에도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내 단식장을 찾지 않았고 게시판 논란에 뒤늦게 유감을 표했지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중립성향 의원 공감을 폭넓게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징계 확정에 당내 상황은 어수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장 대표 사퇴론에 참전했고 친한계 중심 강력 반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도부의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해진 이유인데 일단 시선은 지방선거와 쇄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명 변경과 당원 당규 개정, 인재 영입, 공천 준비 등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압박에 맞서고 당 내홍을 매듭지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장 대표가 쇄신안에서 계엄 탄핵에 대한 사과와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윤석열 블랙홀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더 강한 절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한동훈 비토정서가 강한 핵심 지지층에 제명 징계를 보인 만큼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이 용납될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후폭풍을 수습하고 본격 지방선거 경쟁을 위해 집토끼 달래면서 중도 무당층 끌어안는 난제를 어떻게 풀지에 장 대표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홍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며 15쪽에 달하는 설명 자료도 냈습니다. 먼저 특검은 1차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김 씨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세 조종 세력들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김 씨의 1, 2차 시세 조종 행위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선고 당시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언급을 피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과 공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말단인 현금 인출책도 정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자금을 대고 지시에 따라 주식을 거래한 김 씨를 공범으로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00만 원대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과 맥락을 전혀 도외시한 기계적 판단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수요일 선고된 통일교 금품수수 말고도 매관매직 의혹으로도 별도 기소됐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기업회장, 사업가 등으로부터 갖가지 금품을 받아왔는데 관련 재판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0 김건희 씨의 첫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영부인이 고가의 사치품을 받아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직을 대가로 도합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뿐 아니라 기업 회장, 사업가, 목사 등 다양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까지 이른바 나토 3종이라 불리는 3가지 귀금속을 챙겼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 거북이를 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은 영상에 담겨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됐는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띠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절을 맞아 물가가 들썩이지 않도록 정부가 농축수산물 공급을 대폭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4조 원 발행을 추진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자체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과와 배, 한우 등 주요 성수품 일부를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있을 때는 그 품목을 주로 사는 것 같아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서민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설을 앞두고 91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성수품 공급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16대 제수상에 오르는 성수 품목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 공급하겠습니다. 배추와 무는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를 통해 평소의 2배 가까운 11,000톤을 시장에 풀고 사과와 배는 5배 넘는 41,000톤을 공급합니다. 축산물도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공급을 늘리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직접 풀기로 했습니다. 설 선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 선물 세트도 50% 할인 지원됩니다. 특히 이런 혼합 과일 세트가 20만 개 공급됩니다. 전통시장 지원도 강화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를 33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늘어납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고등어와 바나나 등 일부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명절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까지 4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300선을 찍은 뒤 4일 연속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삼성전자를 처음 꺾은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90만 닉스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200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코스피는 또 쉬지 않고 날았습니다. 0.2% 내린 5,210으로 개장했지만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사상 처음 장중 5,300을 뚫더니 5,320까지 순식간에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06% 오른 5,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순매수폭을 키웠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최고 기록을 나흘 연속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날아올라 90만 9천 원, 9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라섰지만 차익 실현 매물 탓에 0.1% 내린 16만 500원으로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강세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AI 쪽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반도체 메모리를 수요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실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 상승 행진은 6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기관이 1조 3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1.3% 내린 1,149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1,431원과 1,443원 사이를 오가며 사흘째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가열되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코스닥에도 더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데 연기금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역대 최고였던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5,000포인트까지 치솟은 국내 주식시장 호황덕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에서 8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해외 주식에서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기금 소진 우려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까지 단행했던 국민연금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에 투자해 250조 원 수익을 올려 고갈 걱정을 덜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뭐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국내 증시 투자 방침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통상 2, 3월에 열었던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올해는 한 달 이상 당겨 열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중을 넘길 경우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높은 변동성 탓에 적게 투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내부 고민이 있었다며 정책이 가다듬어지면 시장에서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김 이사장은 1,400억 원이면 할 수 있던 투자에 1,500억 원이 드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환 대응 전략을 운용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고 수출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 간의 양극화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부진 같은 내수 회복도 느려서 일자리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성장 동력 다각화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2%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K자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산업 간 명암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2%로 사상 최대 실적을 썼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은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IT와 BIT 부분 간 국내 총 생산 격차는 재작년 기준으로 IT 부분이 4배 이상 커지며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K자 성장은 내수와 일자리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내수의 한 축인 건설 투자는 지난해 9.9%나 급감했습니다. 건설 투자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달한다는 점에서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그늘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쉬었음 청년도 42만 명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도 코로나 이후 3만 8천 명이 줄며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누적된 고금리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를 살리는 신산업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는데 주식이라든지 금융시장은 화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살리는 산업 정책을 써가지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은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과 원전, K컬처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산업을 지원하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구상입니다. 청년의 고용 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엔 군부대 부지가 적잖게 포함됐습니다. 특히 12.3 계엄에 가담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개발 예정지로 지목되면서 사령부 해체는 한층 더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기도 과천에 터를 잡은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전신인 김호 사령부의 계엄 준비 문건 사태로 해체 위기에 놓였을 때도 자리를 지켰지만
18년 만에 부대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근처 경마장과 함께 아파트 9,800호를 지을 땅으로 선정된 겁니다.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이전은 결정됐지만 어디로 옮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방첩사는 해체를 넘어 건물과 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극복을 위한 민관군 자문위원회는 방첩사의 방첩, 보안 업무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산하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는 해체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사경찰이 내란 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 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엔 서울 태릉 군 골프장이나 금천구 공군부대,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예전부터 개발이나 이전 논의가 진행되다 중단된 곳으로 실제 착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대체 시설 확보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9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서울에만 30곳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배달기사들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건물 주변을 맴돕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배달이 벌써 4시간째. 짜증나게 주차할 데도 없네. 강추위에 잠시 몸을 녹이려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았지만 주차를 못해 애를 먹는 겁니다. 이곳 쉼터 주차장은 단 2면. 그마저도 상가와 공간을 함께 쓰는 터라 다른 차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 바퀴 다시 돌고 다시 골목 공터에 있나 없나 이제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인도에다 오늘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마련된 또 다른 쉼터. 배달이나 택배 등 외부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을 위한 주차장은 없어 쉬려면 인근 빌딩이나 도로까지 오토바이를 세우러 다녀와야 합니다. 이면도로에 이렇게 세우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만든 이들 쉼터는 서울에서 현재 30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쉼터를 위한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8곳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등과 주차 공간을 함께 쓰거나 근처 이면도로를 사용하게 했는데 주차장이 아예 없는 쉼터도 4곳에 달했습니다. 이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쉼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는 물론 인도 위까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쉼터를 이용하려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딱지 뛸 거 알면서도 일부러 여기다. 오토바이 주차장 없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 종료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어제 큰 불이 난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오늘 새벽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에야 큰 불길이 잡힌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 공장입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소방 로봇도 처음 동원돼 밤늦게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도 이어져 오늘 새벽 0시 39분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공장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넘겨받은 경찰은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에 의뢰했습니다. 소방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붕괴 우려에다 불길이 올라오는 곳이 적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을 잡기까지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만드는 공장이라 종이와 펄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쪽 건물로 옮겨갔을 때부터 열기가 느껴졌는데 되게 후끈후끈거리고 얼굴이 되게 뜨거웠어요. 작다가 커지고 벽이 무너지고.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고 인력 250여 명과 장비 100여 대, 헬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 80여 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20대 네팔 국적 직원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용 입는 로봇을 개발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임상시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환자를 임상에 참여시키지 않고도 로봇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로 몸이 굳은 환자나 근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입는 로봇, 즉 웨어러블 로봇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돕는 중요한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로봇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환자가 직접 입고 수천 번 걷는 등 고된 임상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근육과 관절, 신경 움직임을 구현한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에게 가상의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테스트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직접 임상에 참여하며 겪을 수 있는 피로와 부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방식은 로봇을 제작하기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만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정량적 수치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60% 이상으로 임상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평가 결과는 실제 환자 실험 결과와 방향성 및 경향이 전반적으로 일괄되게 나타났고 주요 평가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재활 로봇은 물론 산업 의료용 웨어러블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길게 이어졌던 한파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1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추운데요. 낮에는 영상 1도까지 올라서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 늦게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2.3도, 안동이 영하 11.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모두 영상권입니다. 춘천이 영상 2도, 청주 3도, 대구 6도, 창원과 부산은 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